프랑크푸르트의 저녁 7시. 우리 집 식탁은 2달째 전쟁터였습니다. 7살 아들 레오는 오늘도 접시를 밀어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소시지도 버터를 바른 감자도 갓 구운 흰빵도 아이는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몸무게는 2달 사이 2kg이 줄었고 바지는 헐렁해졌고 아내 안나는 매일 밤 부엌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7살 아이의 2달은 어른의 2달과 다릅니다. 하루하루가 키가 되고 뼈가 되는 시간이니까요. 억지로 입에 넣어주던 포크는 바닥에 떨어졌고 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딱 한마디만 반복했습니다. 달래도 보고 화도 내보고 좋아하던 초콜릿으로 흥정도 해봤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였습니다. 그 고기가 먹고 싶어. 그 고기. 프랑크푸르트의 어떤 정육점에도 어떤 레스토랑에도 없는 고기였습니다. 소스를 사다 만들어도 유명하다는 식당을 데려가도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그 맛이 아니야. 2달 전 우리 가족은 서울에서 봄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에서 아이는 어느 골목 식당에 불고기를 만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아이의 세상에서 그 고기를 뺀 모든 음식이 지워져 버린 겁니다. 저는 20년 경력의 루프트한자 기장입니다. 수백 번 대륙을 건넜고 수만 명의 승객을 실어 날랐지만 그날 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비행기표를 끊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목적지는 대한민국 서울. 승객은 저와 아내 그리고 2달 사이 눈에 띄게 야윈 7살 아들. 아들을 살리기 위한 비행이었습니다. 대체 서울의 그 낡은 골목 식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소시지의 나라 독일에서 태어난 아이가 한국의 불고기 하나 때문에 밥을 끊었을까요? 그리고 2달 만에 다시 그 식당 문을 연 순간 68살 한국 할머니에게 달려가 허겁지겁 고기를 집어먹는 아들을 보며 저는 왜 눈물을 참지 못했을까요? 먹어본 사람 100명 중 94명이 만족한다는 음식, 한식. 그 숫자가 과장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걸 저는 7살 아들의 숟가락 끝에서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독일 가족의 식탁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시간을 조금 되돌려야 합니다. 2025년 2월 제 이름은 마르쿠스 베버, 44살, 프랑크푸르트에 사는 루프트한자 기장입니다. 20살에 조종관을 처음 잡았고 20년 동안 하늘 위에서 살았습니다. 비행시간으로 따지면 1만 5천 시간이 넘습니다. 지구를 수백 바퀴 돈 셈이지만 정작 제 세계는 조종석 유리창만큼 좁았습니다. 담당 노선은 장거리, 그 중에서도 프랑크푸르트와 인천에 있는 노선을 가장 자주 탔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그때까지 인천에 30번 넘게 착륙하고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전혀 몰랐습니다. 착륙하면 승무원 버스를 타고 공항 근처 호텔로 가고 하루 자고 다시 조종석에 앉아 독일로 돌아왔으니까요. 제게 한국은 나라가 아니라 활주로였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게 잘 정비된 관제교신이 깔끔한, 그래서 기장들이 좋아하는 활주로.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방향의 불빛을 보면서도 저 불빛 아래에 뭐가 있는지 궁금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시내 구경을 가자고 하면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쉬는 게 일이야. 착륙한 도시는 관광지가 아니라 근무지야. 24시간 뒤면 다시 이륙해야 하는 사람에게 낯선 도시는 피로일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해놓고 살았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독일 사람입니다.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계획에 없는 일을 싫어하고 감정보다 숫자를 믿습니다. 아침 5시 40분 기상, 6시 15분 출근. 손목시계는 항상 관제탑 시간에 맞춰놓고 삽니다. 동료들은 저를 두고 베버가 늦으면 시계를 의심하라고 놀렸습니다. 저는 그 별명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조종사에게 정확함은 목숨이고 저는 제 인생 전체를 조종석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는 한 가지 확고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음식은 연료다.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원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실제로 저는 15년 동안 아침으로 똑같은 것을 먹었습니다. 호밀빵 2장, 버터, 삶은 달걀 하나, 블랙커피. 비행 전 기내식도 늘 같은 걸 골랐습니다. 맛이 있고 없고는 제 인생에서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거든요. 아내 안나는 그런 저를 보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은 혀가 아니라 계기판으로 먹는 사람이야. 결혼 10주년 때 안나가 예약한 근사한 레스토랑에서도 저는 메뉴판을 3초 보고 슈니체를 시켰습니다. 파리에 가도 슈니체, 로마에 가도 슈니체과 가장 비슷한 것. 낯선 음식은 제게 확인되지 않은 변수였고 기장은 변수를 싫어하는 직업이거든요. 그날 안나는 웃으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누굴 닮았는지 이제 알겠네. 저는 그 말이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처럼 신중한 입맛을 가졌다는 뜻인 줄 알았어요.
그게 경고였다는 걸 알아차리기까지 저는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 철학이 문제가 된 건 아들 레온 때문이었습니다. 레온은 7살이 되도록 딱 3가지만 먹었습니다. 구운 소시지, 삶은 감자, 그리고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흰빵. 이 3가지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브로콜리를 접시에 올리면 접시째 밀어냈고 소스가 소시지에 닿기만 해도 그 소시지는 버려야 했습니다. 6살 생일 파티 때는 친구 어머니가 정성껏 만들어 온 케이크에 손도 대지 않아서 안나가 집에서 챙겨간 흰빵을 몰래 꺼내 먹인 적도 있습니다. 유치원 급식 시간에는 다른 아이들이 다 먹는 동안 혼자 빈 포크만 쥐고 앉아 있었다고 담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해온 적도 있었죠. 아이가 굶는 걸 선택할지언정 낯선 음식에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것. 그게 어떤 종류의 완고함인지 저는 한참 뒤에 알게 됩니다. 안나는 3년 동안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당근을 별 모양으로 잘라도 보고 초록색 접시를 노란색으로 바꿔도 보고 채소를 먹는 공룡이 나오는 그림책을 20번쯤 읽어줬습니다.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냉장고에는 안나가 도서관에서 빌려온 아동 영양책이 3권씩 쌓여 있었고 부엌 서랍에는 아이시판만 5종류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레온의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아내가 남의 아이 30명은 가르치면서 제 아이 입 하나를 못 열었으니 그 속이 어땠겠습니까? 안나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실에서는 내가 뭘 해야 할지 항상 알아. 그런데 우리 집 식탁에서는 하나도 모르겠어. 교사로서의 자존심까지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저는 그 3년 동안 이 문제를 단 한 번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도 어릴 때 콩을 안 먹었어. 크면 다 나아져. 이 말을 아마 100번은 했을 겁니다. 안나가 식탁에서 지쳐갈 때 저는 비행 스케줄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 문제는 집에 있는 사람 몫이고 나는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라는 지금 생각하면 낯이 뜨거워지는 계산이 머릿속 어딘가에 있었던 거죠. 2월의 어느 일요일 저녁이 기억납니다. 그날도 레오는 감자 2조각을 먹고 식탁을 떠났고 안나는 손도 안 댄 채소 그라탕을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릇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제가 애들이 다 그렇지 라고 말하는 순간 안나가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다 그렇지 않아. 당신이 몰라서 그래. 당신은 이 식탁에 일주일에 3번도 안 앉잖아. 안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으니까요. 어느 날 밤 안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레온이 뭘 좋아하는지 3가지만 말해봐. 저는 소시지 다음이 막혔습니다. 그때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졌는데 저는 그 서늘함마저 피곤 탓으로 돌렸습니다. 한식에 대한 제 인식도 말씀드려야겠군요. 딱 2단어였습니다. 맵다, 그리고 마늘. 언젠가 인천발 비행에서 한국인 승객들이 많이 탄 날, 기내에 실린 한식 기내식 뚜껑이 열리자 객실 쪽에서 익숙하지 않은 냄새가 조종실까지 희미하게 넘어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산소 마스크 점검을 핑계로 문을 닫으며 부기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냄새로 나라를 할 수 있다니 대단하지 않나.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그 말을 떠올리면 귀가 화끈거립니다. 그 냄새의 정체가 마늘과 참기름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발효 문화의 향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인천 호텔에서 승무원들이 서울 시내에 다녀와 한식이 대단하다고 떠들 때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 번은 젊은 부기장이 빨간 국물 사진을 보여주며 인생 음식이라고 하길래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건 음식이 아니라 도전이야. 나는 위장으로 모험하지 않아. 승무조 절반이 웃었고 저는 그 웃음을 동의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부기장이 조용히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지장님, 요즘 프랑크푸르트 시내에도 한식당 앞에 줄이 생겨요. 독일 사람들이 서서 기다립니다. 저는 대꾸했습니다. 유행이야. 스시도 그랬고 쌀국수도 그랬어. 2년이면 꺼져. 예약 시스템처럼 정확하다고 자부하던 제 판단이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고장나 있었다는 걸 저는 몇 달 뒤에 숫자로 확인하게 됩니다. 독일 음식이야말로 정직한 음식이고 아시아 음식은 자극으로 혀를 속이는 음식이라고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먹어본 적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30여 차례 인천을 오가는 동안 제가 먹은 한국 음식은 호텔 조식의 오믈렛이 전부였으니 그 확신이 얼마나 우스운 것이었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절에 저는 2개의 닫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들의 입이었고 하나는 제 입이었습니다. 7살 아이는 세상의 음식을 향해 문을 닫았고 44살 아버지는 낯선 문화를 향해 문을 닫았습니다. 부자가 똑같았던 겁니다. 저는 아들의 편식을 답답해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월 말부터 상황은 제 낙관을 비웃듯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레온이 그 좋아하던 소시지마저 반 개씩 남기기 시작한 겁니다. 학교 신체 검사에서 몸무게가 또래 평균보다 한참 아래라는 통지서가 날아왔고 안나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크면 나아진다는 제 주문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나아지기는커녕 아이의 세계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봄, 그 두 개의 문을 한꺼번에 열어버릴 일이 우리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쇠는 제가 30번을 스쳐 지나간 도시, 서울의 어느 좁은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인천 상공에서 착륙 허가를 기다리며 내려다보던 그 도시. 활주로 불빛 너머의 세상을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제가 몇 주 뒤에는 그 도시의 뒷골목에서 인생이 뒤집히는 경험을 하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조종석에서 20년을 보낸 사람의 계기판에도 그런 건 표시되지 않았거든요. 2025년 3월 둘째 주 화요일, 저는 인천의 호텔방에서 안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차 때문에 프랑크푸르트는 한낮이었죠. 수화기 너머 아내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했는데 그 차분함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레온이 오늘 점심을 통째로 거부했어. 소시지를 입에 넣다가 헛구역질을 했어. 자기가 제일 좋아하던 소시지를. 저는 조종석에서 엔진 하나가 꺼졌다는 경고를 들었을 때보다 더 아득해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음식마저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무렵 레온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아침에 흰빵 반 조각, 점심 급식은 거의 손도 안 대고 저녁에 감자 몇 조각. 7살 아이의 하루치 식사라고 하기엔 초라한 양이었죠. 학교에서는 체육 시간에 어지럽다며 주저앉은 일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병원 예약했어. 다음 주 금요일. 당신도 와. 그건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비행 스케줄을 조정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운항관리부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말하는데 제 입에서 아들이 아픕니다라는 문장이 나오는 순간 그 말의 무게가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3년 동안 대수롭지 않다고 우기던 문제를 저는 결국 회사의 결근 사유로 제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 프랑크푸르트 시내의 소아과. 닥터 하르트만은 60대의 백발 의사였고 30년 넘게 아이들만 봐온 사람이었습니다. 레오는 2주에 걸쳐 피검사와 성장검사를 받았고 그날은 결과를 듣는 날이었습니다. 그 2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저는 2번의 비행이 있었는데 순항고도에서 자동조종을 걸어놓고도 머릿속은 온통 프랑크푸르트의 병원에 가 있었습니다. 체열하는 날 주사바늘 앞에서 레온이 울지 않았다는 안나의 문자를 받고 저는 대서양 상공에서 혼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밥 앞에서는 그렇게 고집스러운 아이가 바늘 앞에서는 어른스러웠다니. 그 문자 하나에 저는 제가 아들에 대해 아는 게 얼마나 없는지를 또 한번 확인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는 동안 저는 다리 한쪽을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몰랐는데 안나가 제 무릎에 손을 얹고 나서야 알았죠. 머릿속에는 온갖 병명이 떠다녔습니다. 위장질환, 알레르기, 성장장애. 검색은 하면 할수록 사람을 겁쟁이로 만들더군요. 의료실에 들어가자 하르트만은 서류를 덮고 우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사 수치는 다 정상입니다. 위도, 장도, 갑상선도 문제없어요. 안도의 숨을 내쉬려는 순간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드님은 아픈 게 아닙니다. 다만 식탁이 무서웠던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식탁이 무섭다니. 하르트만은 차트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질병이 아니라 식습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식습관은 아이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아드님에게 식사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새로운 걸 먹으라고 설득당하고 실망한 얼굴을 보고 한숨 소리를 듣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이에게 식탁은 밥을 먹는 곳이 아니라 시험을 치르는 곳이 된 거죠. 시험이 무서우면 도망치고 싶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안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가 잘못 키운 건가요? 하르트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부모님은 아이를 사랑해서 먹이려 했고 아이는 그 사랑이 무거워서 입을 닫은 겁니다. 억지로 먹이는 방식이 식탁을 전쟁터로 만들었어요. 전쟁터에서는 항복 아니면 도망뿐입니다. 아드님은 도망을 택한 거고요. 그 순간 제 명치 어딘가가 뻐근하게 조여왔습니다. 하르트만이 말한 그 실망한 얼굴, 그 한숨. 그게 누구 것이었는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몇 안 되는 식탁 자리에서조차 저는 팔짱을 끼고 한 입만 먹어봐 남자답게 라는 말을 던지던 사람이었습니다. 안나가 3년을 싸우는 동안 가끔 나타나 훈수만 두던 사랑. 의사의 말은 저를 향한 진단서 같았습니다. 병든 건 아이의 몸이 아니라 우리 집 식탁의 공기였다는 진단서. 진료실을 나오면서 저는 문 손잡이를 잡은 채 잠깐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조종석에서는 수백 명의 목숨을 책임지는 사람이 정작 자기 집 식탁 하나를 전쟁터로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 유리문 앞에서야 또렷해졌던 겁니다. 하르트만의 처방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먹이려는 노력을 전부 멈추세요. 식탁에서 협상도, 칭찬도, 실망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밥 먹는 환경 자체를 한번 바꿔보세요. 아이가 식탁이라는 단어를 잊을 만큼 낯선 곳이면 더 좋습니다.
안나가 물었습니다. 여행 말씀이신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담은 못합니다. 하지만 전쟁터에서는 누구도 입맛이 돌지 않아요. 어른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 부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우리는 의사의 말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레온이 감자 한 조각만 먹고 포크를 내려놓아도 아무 말 하지 않기. 접시에 남은 음식을 보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기. 말은 쉬운데 3년 묵은 습관은 근육에 새겨져 있더군요. 안나는 한 입만 더 라는 말을 삼키느라 입술을 깨물었고 저는 저대로 식탁에서 할 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잔소리를 빼고 나니 제가 아들에게 건넬 문장이 몇 개 없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며칠간 우리 집 저녁은 낯설고 조용했습니다. 레오는 그 침묵을 수상하다는 듯 흘끔거렸죠. 아이도 알았던 겁니다. 뭔가 규칙이 바뀌었다는 걸. 그 주 일요일 셋이서 마트에 다녀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신호대기 중에 안나가 불쑥 말했습니다. 4월에 당신 인천 비행 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끝나고 연차 붙여. 우리도 갈게. 저는 반사적으로 되물었습니다. 한국에? 왜 하필 거기야? 스페인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잖아. 안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당신이 30번 넘게 간 나라를 나는 한 번도 못 봤잖아. 그리고 직원가족 할인이 제일 크게 붙는 노선이 거기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승무원 가족 항공권으로 가장 저렴하게,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곳. 그게 서울이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창밖만 보던 레온이 그때 처음으로 끼어들었습니다. 비행기 타는 거야? 아빠가 운전하는 거? 저는 운전이 아니라 조종이라고 정정하려다 그만두고 그냥 그렇다고 했습니다. 아이 얼굴에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거든요. 밤 얘기만 아니면 레오는 여전히 7살다운 아이였습니다. 그 표정을 보고 안나와 저는 말없이 눈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여행이 결정됐습니다. 고백하자면 그 여행은 처음부터 레온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3년치 피로가 쌓인 부부가 숨을 돌리려는 도피에 가까웠죠. 아이 입맛에 바꾸겠다는 기대 같은 건 짐가방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안나는 캐리어 한쪽에 독일 소시지 통조림 6개와 식빵 2봉지를 챙겼습니다. 한국에서 레온이 먹을 게 없을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저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확신이 있었거든요. 출발 전날 밤에는 우스운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20년 다닌 노선인데도 정작 서울에서 뭘 해야 할지 하나도 몰라서 젊은 부기장에게 문자로 물어본 겁니다. 답장이 걸작이었습니다. 기장님이 저한테 서울을 물어보는 날이 오는군요. 궁전 하나, 시장 하나, 그리고 밥은 골목에서 드세요. 큰 게 말고 골목입니다. 골목에서 먹으라니. 위생부터 걱정하는 게 그 시절의 저였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지우지 않고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항로가 바뀌기 직전에 받은 관제 지시 같은 거니까요. 4월 셋째 주, 저는 프랑크푸르트발 인천행 여객기에 조종관을 잡았고 객실 뒤편에는 제 아내와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12시간 뒤 인천에 착륙해 승객들을 다 내려보내고 저는 유니폼을 벗고 두 사람과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30번 넘게 드나들던 그 공항의 출입국 심사대를 생애 처음으로 통과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입국장의 소음이 밀려오는 순간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20년 동안 지도 위의 점이었던 도시가 처음으로 냄새와 소리를 가진 곳이 된 겁니다. 입국장 곳곳에 안내판, 물 흐르듯 움직이는 사람들, 어디서도 막히지 않는 동선. 조종사의 눈으로 봐도 감탄이 나오는 공항이었습니다.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늘 최상위권에 오르는 곳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승객의 발로 걸어보니 그 평가가 겸손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레오는 공항 한복판에 커다란 미디어 전광판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입을 벌렸습니다. 아이가 뭔가에 홀린 듯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안나가 작게 웃었습니다. 독일을 떠난 지 하루도 안 돼서 우리 가족은 이미 예상 밖의 나라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서울로 들어가는 버스, 차창 밖으로 한강다리의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옆자리에 레오는 창문에 이마를 붙인 채 잠들어 있었죠.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잠든 이 아이가 사흘 뒤 어느 좁은 골목의 오래된 식당에서 우리 부부가 3년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요. 서울에서의 첫 이틀은 솔직히 말해 절반의 성공이었습니다. 도시는 놀라웠습니다. 경복궁의 단청 아래에서 안나는 연신 사진을 찍었고 저는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맑은 개천과 그 옆을 걷는 사람들을 보며 이 도시가 제 상상보다 훨씬 세련됐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밥이었습니다. 레오는 이틀 내내 호텔방에서 독일에서 가져온 소시지 통조림과 식빵만 먹었습니다. 첫날 점심 북촌의 어느 식당 앞에서 레오는 문 안쪽에서 풍기는 낯선 냄새만으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남산 전망대까지 올라가 놓고도 아이는 전망보다 배낭 속 식빵 봉지를 먼저 찾았죠. 우리 부부는 호텔 근처 식당에서 김이 오르는 국밥이며 전골을 구경만 하다가 결국 익숙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파스타를 먹었습니다. 서울까지 와서 말입니다.
캐리어 속 소시지 통조림은 6개 중 4개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남은 이틀치. 저는 그 통조림 개수를 세면서 이 여행도 결국 장소만 바뀐 전쟁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의사의 처방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식빵만 먹어도 통조림을 따달라고 해도 그냥 따줬습니다. 그 침묵이 훗날 어떤 문을 열게 될지 그때는 몰랐지만요. 사흘째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종로 쪽을 걷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지도를 잘못 봤죠. 20년 경력 기장이 골목 하나를 못 찾는다고 안나가 놀렸고 저는 자존심에 지도를 끄고 감으로 걸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한옥 지붕이 낮게 이어지고 전선이 하늘을 가로지르고 낡은 간판들이 어깨를 받대고 있는 골목. 초저녁의 골목은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어딘가에서 도마질 소리,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 텔레비전 뉴스 소리. 프랑크푸르트의 반듯한 거리에서는 들을 수 없는 사람 사는 소리였습니다. 해가 지면서 배가 고파졌고 레오는 다리가 아프다며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설탕도 아니고 버터도 아닌 제 코가 분류할 수 없는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먼저 그 냄새에 반응한 건 놀랍게도 레온이었습니다. 아이가 걸음을 멈추고 코를 킁킁거리더니 냄새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 겁니다. 3년 동안 새로운 음식 냄새라면 얼굴부터 찌푸리던 아이가요. 냄새의 출처는 골목 끝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색이 바른 간판,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테이블 6개, 벽에 붙은 세월 묻은 메뉴판, 부기장의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큰 게 말고 골목에서 드시라던 그 말이요. 문을 밀고 들어가자 백발을 단정하게 묶은 노부인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름, 김수님. 그 자리에서 40년째 불고기를 굽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가게 안은 작지만 반들반들했습니다. 수십 년 손걸레질로 다른 나무 테이블, 각자 펴 쌓인 스테인리스 그릇, 벽에 걸린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 저는 직업병처럼 정리 상태부터 훑어보는 사람인데 이 작은 식당의 정돈 수준은 우리 회사 정비 경납고에 갖다 놔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위생을 걱정하며 골목 식당을 피하던 제 자신이 문턱을 넘은 지 10초 만에 머쓱해졌죠. 말은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독일어는커녕 영어도 못하셨고 우리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주문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이 메뉴판에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고 손으로 고기 모양을 그리고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사님은 레온을 보더니 방석을 하나 더 가져와 아이 의자에 받쳐주고 물컵 대신 손잡이 달린 컵을 내주셨습니다.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그 사소함이 쌓이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테이블 가운데 불판이 놓이고 얇게 썬 고기가 양념에 젖은 채 올라왔습니다. 자글자글 익는 소리와 함께 아까 골목에서 맡았던 그 냄새가 훨씬 진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빨갛고 매운 한국 음식 앞에서 아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졌죠. 그런데 불판 위의 고기는 빨갛지 않았습니다. 진한 갈색빛이 도는 윤기 흐르는 고기였습니다. 김수님 여사가 익은 고기 한 점을 집어 레온 앞에 작은 접시에 올려놓았습니다. 강요하는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놓아두고 눈을 한번 맞추고 물러났습니다. 저와 안나는 약속이 나은 듯 숨을 죽였습니다. 의사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협상도 칭찬도 실망도 하지 말라던. 레온은 접시 위에 고기를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포크로 찔러보고 코에 가져가 냄새를 맡고 그러다가 입에 넣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3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낯선 음식을요. 아이의 턱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미동도 못하고 그 턱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몇 초 동안 숨 쉬는 법을 잊었던 것 같습니다. 상륙 직전 활주로가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에도 이렇게 긴장하지는 않거든요. 아이가 뱉으면 어쩌나, 얼굴을 찌푸리면 어쩌나. 그런데 레온의 표정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주 조용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가고 씹는 속도가 빨라진 겁니다. 이윽고 레온이 고개를 들더니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더. 그러고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불판 위의 고기를 제 포크로 직접 집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목구멍이 뜨겁게 메어왔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고기 한 점을 먹었을 뿐인데 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고 한참 눈을 깜빡여야 했습니다. 안나는 아예 냅킨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죠. 3년입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장면이 지구 반대편 낡은 골목 식당에서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레온이 세정째를 먹다가 뭔가를 골라내는 걸 저는 봤습니다. 파였습니다. 고기 사이에 섞여 구워진 대파 조각을 접시 가장자리로 밀어내더군요. 저는 조마조마했습니다. 까다로움이 시작되면 이 기적도 끝나겠구나.
그런데 카운터 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수님 여사가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새 불판과 함께 새로 무친 고기가 나왔습니다. 파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고기였습니다. 불세기도 아까보다 낮춰서 고기가 타지 않고 천천히 익도록 조절해 주셨죠. 부탁한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아이 접시를 한 번 본 것만으로 아이가 뭘 못 먹는지 읽어낸 겁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이상하게 등이 곧게 펴졌습니다. 프로가 프로를 알아볼 때의 자세라고 해야 할까요? 계기판 없이 아이의 입맛을 읽어내는 관제사가 거기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부부는 3년 동안 정반대로 해왔습니다. 아이가 파를 골라내면 파도 먹어야지라고 지적했고 남기면 왜 남기냐고 물었습니다. 이분은 지적하는 대신 다음 접시에서 파를 빼버렸습니다. 아이를 고치려 하지 않고 음식을 고친 겁니다. 당연히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 차이를 알아차린 순간 저는 젓가락을 든 채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날 레오는 고기 한 접시를 다 비웠습니다. 밥도 반 공기를 먹었습니다. 밥이요? 쌀밥을? 흰빵 말고는 곡물을 입에 대지 않던 아이가요? 계산을 하면서 저는 가격표를 보고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이 정성과 이 맛에 이 가격이라니. 프랑크푸르트였다면 3배는 받았을 겁니다. 아니, 3배를 받아도 이 맛은 못 냈겠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레온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이건 안 매워. 이건 나를 좋아하는 맛이야. 7살짜리의 문장이 그날 밤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맛. 아이는 본능으로 알았던 겁니다. 그 고기가 자기를 밀어붙이지 않고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저도 그날 불고기를 처음 먹어봤습니다. 맵지 않은 한식이 존재한다는 것부터가 제겐 발견이었습니다. 달콤한데 설탕물처럼 단순한 단맛이 아니고 짭짤한데 소금처럼 날카롭지 않고 씹을수록 뭐라 설명 못할 깊은 맛이 올라왔습니다. 고기는 왜 이렇게 부드러운지 칼질이 필요 없을 정도였습니다. 15년 동안 똑같은 아침을 먹어온 사람, 음식은 연료라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서 고기 맛을 복기하고 있었습니다. 조종석에서 비행 절차를 복기하던 말입니다. 첫 맛은 달고 중간에 고소함이 올라오고 끝에 은은하게 남는 이 감칠맛의 정체는 뭘까? 연료에 대해 이렇게 오래 생각해 본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 그게 배와 양파를 갈아 만든 단맛, 그리고 간장이 만들어내는 감칠맛이더군요. 불에 굽기 전에 이미 맛의 설계가 끝나 있는 음식. 해외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한식을 조사하면 불고기가 늘 4위 안에 드는 이유. 외국인이 한식하면 떠올리는 메뉴를 꼽을 때 김치 비빔밥과 함께 어김없이 불고기가 나오는 이유를 저는 이론이 아니라 혀로 배웠습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서양 사람에게 불고기는 낯선 음식이 아니라 아는 음식의 가장 완성된 형태로 다가온다는 걸요. 우리는 남은 이틀 저녁을 전부 그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사흘 연속으로요. 둘째 날 저녁에 식당 문을 열었을 때 김수님 여사의 표정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놀라운 반, 반가운 반. 그리고 그날은 불판 옆에 어제 없던 것들이 하나둘 올라왔습니다. 노란 달걀찜, 하얀 무나물, 아이 주먹만한 김 주먹밥. 전부 맵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어제 아이가 뭘 먹고 뭘 남겼는지를 다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레오는 달걀찜을 한 숟갈 떠먹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고 주먹밥은 2개를 연달아 먹었습니다. 소시지, 감자, 흰빵. 3년간 3개였던 아이의 목록이 서울의 골목에서 하루에 한 줄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만나는 그 목록을 휴대폰 메모장에 적으면서 손끝을 가늘게 떨었습니다. 여보, 나 이거 적으면서 실감이 안 나.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날에는 번역 앱을 켜서 서툰 대화도 나눴습니다. 그렇게 여사님의 성함이 김수님이라는 것, 이 자리에서 40년을 장사하셨다는 것, 아들 내외가 그만하시라 해도 단골들 밥은 누가 주냐며 매일 새벽에 고기를 재우신다는 걸 알게 됐죠. 제가 번역 앱에 대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왜 이 고기만 먹는 걸까요? 비결이 뭡니까? 여사님의 대답이 앱 화면에 떴을 때 저는 화면을 2번 읽었습니다. 고기가 아이한테 말을 걸었나 보지? 나는 재워놓기만 했어. 몽당 같기도 하고 선문답 같기도 한 그 문장을 저는 그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달 뒤에야 그 말의 진짜 뜻을 배우게 되지만요. 셋째 날 저녁, 그러니까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김수님 여사가 레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역 앱이 그 말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또 와. 할머니가 고기 재워놓고 기다릴게. 레온은 뜻도 모르면서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골목을 빠져나오다가 아이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뒤돌아서 식당을 향해 크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리문 안쪽에서 여사님도 손을 흔들고 계셨죠. 그 골목에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저는 사흘 전만 해도 존재조차 몰랐다던 이 작은 식당이 우리 가족에게 뭔가 큰 것이 되어버렸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그 인사가 흔한 덕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 약속이 2달 뒤 우리 가족을 다시 2만 킬로미터 상공으로 끌어올리게 될 줄은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의 우리 집 식탁이 곧 두 번째 전쟁터가 될 줄은 공항으로 향하던 그 아침에 저는 짐작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온 첫 주는 평화로웠습니다. 아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레오는 학교에서 서울 이야기를 발표했다며 신이 나 있었고 반 친구들에게 한국의 커다란 전광판과 불고기 자랑을 했다고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안나에게 웃으며 전하길 레온이 발표 마지막에 반 아이들 전체에게 한국어로 맛있어요를 가르쳐줬다더군요. 김수님 여사가 알려준 그 말이요. 저녁 식탁에서도 아이는 곧잘 먹었습니다. 서울에서 뭘 먹었는지 조잘조잘 떠들면서요. 저는 다시 비행 스케줄로 복귀했고 안나는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줄 알았죠. 아니, 제자리보다 나아진 줄 알았습니다. 여행 한 번으로 3년 묵은 문제가 풀렸다고 우리 부부는 들떠 있었습니다. 균열은 4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에 시작됐습니다. 안나가 레온이 좋아하던 구운 소시지와 감자를 차렸는데 아이가 포크로 소시지를 몇 번 뒤적이더니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엄마, 나 그 고기 먹고 싶어. 그 고기. 우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서울의 골목, 김수님 여사의 불고기. 그날 레온은 소시지를 반도 안 먹고 식탁을 떠났습니다. 안나와 저는 텅 빈 아이 의자를 마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3년 전쟁이 끝난 자리에서 새로운 전쟁의 첫 총성이 울린 밤이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여행 다녀온 아이들이 의뢰하는 투정이라고요. 그런데 이 투정은 사그라들 기미가 없었습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됐습니다. 소시지도 감자도 흰빵도 아이는 시큰둥하게 몇 입 먹고는 포크를 내려놨습니다. 학교 급식은 거의 그대로 반납됐고 담임 선생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5월 중순의 어느 밤 저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냉장고에 붙은 종이 한 장을 봤습니다. 안나가 서울에서 적어온 그 메모, 레온이 먹은 음식 목록이었습니다. 불고기, 달걀찜, 무나물, 주먹밥, 쌀밥. 5줄짜리 목록이 냉장고 문에 훈장처럼 붙어 있는데 정작 지금 아이는 그중 단 하나 더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3년 동안 3가지 음식만 먹어서 걱정이던 아이가 이제는 그 3가지마저 거부하고 오직 하나, 지구 반대편에 고기 하나만 찾고 있었으니까요. 편식이 고쳐진 게 아니라 편식의 대상이 2만 킬로미터 밖으로 이사를 가버린 셈이었습니다. 안나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5월 첫 주 토요일, 아내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상기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이것 봐. 에데카에 이게 있었어. 아내 손에는 불고기 소스라고 적힌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에데카, 그러니까 독일에서 가장 흔한 슈퍼마켓 진열대에 한국 양념이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병을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라벨에 태극 문양이 그려진 소스가 프랑크푸르트 주택가 슈퍼에서 팔리고 있다니. 다음날 저는 직접 그 매장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식품 코너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한국 라면이 종류별로 한 칸을 통째로 차지하고 있었고 냉동고에는 한국 만두가, 냉장 코너에는 김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매주 맥주와 빵을 사러 다니던 그 슈퍼의 말입니다. 수년 동안 그 진열대 앞을 수백 번 지나쳤을 텐데 저는 단 한 번도 그것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눈은 뜨고 있어도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저는 그 진열대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날 저녁 안나는 그 소스로 소고기를 볶았습니다. 부엌에 제법 비슷한 냄새가 퍼졌고 레온이 코를 벌렁거리며 식탁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입 먹고는 세상이 무너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거 아니야? 할머니, 고기가 아니야. 아이는 두 입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안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를 뒤져 한국인들이 올린 불고기 조리법 영상을 찾아냈고 놀랍게도 독일어 자막이 달린 영상만 수십 개였습니다. 배를 갈아 넣어라, 양파를 갈아라, 간장은 이만큼, 설탕은 이만큼. 아내는 주말마다 부엌에서 씨름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는 배 대신 사과를 갈아 넣었다가 신맛이 튀었고 두 번째에는 간장을 독일식 진한 소스 감각으로 들이부었다가 짜서 못 먹을 지경이 됐습니다. 아시아 식품점에서 한국배를 구해온 세 번째 시도쯤에는 저도 제법 먹을만하다고 느꼈습니다. 부엌 조리대에는 한국 간장, 참기름, 다진 마늘병이 늘어섰고 냉장고에는 실패한 불고기 반찬통이 층층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레온의 판정은 매번 같았습니다. 고개를 젓고 포크를 내려놓고 어떤 날은 눈물까지 그렁그렁해서 말했습니다. 왜 그 맛이 안 나? 그러게 말이다. 왜 그 맛이 안 날까? 재료도 비슷하고 조리법도 그대로인데 대체 뭐가 빠진 걸까? 저는 그때 그 답을 몰랐습니다. 2달 뒤 서울의 주방에서야 배우게 되죠. 마지막 카드는 한식당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시내에 한식당이 있다는 건 부기장 말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검색을 하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내 한식당 예약이 2주 뒤까지 꽉 차 있었던 겁니다. 독일 한복판에서 한국 식당이 2주 대기라니. 평점 후기를 읽어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후기 대부분이 독일어였고 인생 최고의 고기 요리,
아이들이 채소를 먹기 시작했다는 문장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채소를 먹기 시작했다는 문장 앞에서 저는 우리만 겪는 일이 아니구나 싶어 묘한 위로와 조바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간신히 자리를 잡아 찾아간 토요일 저녁, 저는 식당 문 앞에서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의 대부분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옆 테이블의 독일 노부부는 젓가락으로 능숙하게 비빔밥을 비볐고 대학생 무리는 불판에 고기를 구우며 소주잔을 부딪히고 있었죠. 부기장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유행이라고 2년이면 꺼진다고 코웃음 치던 바로 그 장면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음식은 훌륭했습니다. 저와 안나는 오랜만에 서울의 그 맛을 어느 정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레오는 몇 점 먹다가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맛있는데? 할머니 거랑 달라? 아이의 혀는 정확했고 잔인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그 젊은 부기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네가 옳았네. 한식당 앞에 줄 선 독일 사람들, 오늘 내 눈으로 봤어. 유행이라고 말한 것, 사과하지. 답장은 웃는 얼굴 이모티콘 하나와 함께 왔습니다. 기장님, 환영합니다. 늦게 착륙하셨네요. 늦게 착륙했다. 그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다들 이미 도착해 있는 활주로에 저 혼자 이제야 바퀴를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이상한 밤 습관이 생겼습니다. 기행이 없는 밤이면 서재에서 한국 식품에 대한 자료를 뒤지는 겁니다. 처음엔 불고기 재현에 도움이 될까 싶어 시작한 검색이 점점 저를 어떤 세계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조종사는 원래 숫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감이 아니라 계기판을 보고 판단하죠. 그래서 저는 감정을 빼고 숫자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이는 숫자마다 제 오랜 확신을 하나씩 부수는 겁니다. 첫 번째 발견은 에데카였습니다. 지점이 2만 개가 넘는 독일 최대 슈퍼체인의 홈페이지 요리법 코너에 불고기와 김치와 비빔밥 조리법이 독일어로 정리되어 올라와 있었습니다. 독일 최대 슈퍼가 자국민에게 남의 나라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서울의 어느 마트가 홈페이지에 슈니첼과 자우어크라우트 조리법으로 올려놓고 한국 주부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슈니첼 옆에 불고기가 나란히 있는 화면을 보며 저는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두 번째 발견은 숫자였습니다. 독일 내 한국 식품 판매량이 매년 20% 이상 늘고 있고 아시아 식품 분야에서 일본을 제치고 3위에 올라섰다는 통계였습니다. 일본을요. 스시의 나라, 우리 독일인들이 아시아 음식 하면 반사적으로 떠올리던 그 일본을 한국이 우리 슈퍼 진열대에서 밀어냈다는 얘기였습니다. 세 번째는 베를린이었습니다. 수도에만 한식당이 100곳은 넘고 웬만한 곳은 예약 없이 못 들어간다는 기사. 제가 프랑크푸르트에서 겪은 2주 대기가 예외가 아니라 일상이라는 뜻이었죠. 어느 밤에는 서재로 커피를 가져다 주던 안나가 화면을 넘겨다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밤마다 뭘 그렇게 봐? 저는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한국 식품 수출 그래프가 9년째 오른쪽 위로만 뻗어 있는 화면을요. 안나는 한참 들여다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이 그래프, 레온이 고기 찾는 그래프랑 똑같이 생겼네. 농담이었는데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 식탁에서 벌어지는 일이 사실은 전 세계 수백만 가정의 식탁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걸 그 그래프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 숫자 앞에서 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의 농식품 수출이 9년 연속으로 성장했고 지난해에는 100억 달러 턱밑까지 갔으며 올해는 사상 처음 100억 달러를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었습니다. 100억 달러. 김수님 여사의 6테이블짜리 골목 식당과 100억 달러라는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작은 주방들이 쌓여서 만든 산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어느 기사 제목 앞에서 한동안 화면을 멈춰뒀습니다. 올가을 쾰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 아누가에서 101년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주빈국으로 선정됐다는 뉴스였습니다. 아누가가 어떤 행사인지 저는 압니다. 독일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100개가 훌쩍 넘는 나라에서 8,000개가 넘는 기업이 몰려오고 방문객이 십수만 명에 이르는 식품업계의 올림픽 같은 무대죠. 1919년에 시작해 한 세기를 넘긴 우리 독일의 자부심이기도 하고요. 그 무대의 주인공 자리에 한국이 선다는 겁니다. 101년 동안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요. 노트북 화면에 그 기사를 읽고 또 읽으면서 저는 서재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밤마다 쌓여가는 이 숫자들이 하나같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유행은 이렇게 조용하고 촘촘하게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저만 몰랐던 겁니다. 30번 넘게 그 나라에 착륙하면서 저 혼자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검색을 하면 할수록 지식은 늘어나는데 마음은 부끄러워지는 이상한 밤들이었습니다. 그 사이 레온의 상태는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2달 동안 몸무게가 2kg 빠졌고 헐렁해진 바지를 보며
안나는 벨트의 구멍을 새로 뚫었습니다. 저녁 7시에 우리 집 식탁은 다시 숨막히는 곳이 됐습니다. 아이는 접시를 밀어냈고 달래도 흥정해도 소용없었고 울면서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 고기가 먹고 싶다고. 어느 날 밤에는 잠들 레온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들어가 봤더니 아이가 잠꼬대로 한국어 비슷한 소리를 웅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서툰 발음으로 가르쳐준 말, 맛있어요. 그 잠꼬대를 듣는데 제 어깨가 청근처럼 무거워졌습니다. 하르트만 선생에게 전화로 상황을 알렸더니 그는 이번에도 차분했습니다. 몸의 문제였다면 제가 더 걱정했을 겁니다. 아드님은 지금 어떤 맛이 아니라 그 맛에 담긴 시간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걸 말로 못하니까 밥을 거부하는 거고요. 맛에 담긴 시간이라니. 그때는 그 말도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 소파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프랑크푸르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은행 건물들의 불빛, 반듯한 도로, 제가 사랑하는 질서의 도시. 그런데 그 질서정연한 도시 어디에도 제 아들의 밥 한 끼를 해결해 줄 답이 없었습니다. 밥은 9,000km 밖, 테이블 6개짜리 골목 식당에 있었습니다. 6월 둘째 주 금요일 밤, 레온을 재우고 나온 안나가 식탁에 앉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2달 동안 매일 생각했어. 우리가 만든 불고기랑 그 할머니 불고기랑 뭐가 다른지. 저는 아내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재료가 아니야. 우리는 아이를 먹이려고 했고 그분은 아이를 기다려줬어. 레오는 그 차이를 혀로 아는 거야. 그 말이 제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아내의 눈을 봤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날 밤 같은 결론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밥은 조리법 안에 없다. 그 골목에, 그 사람에게 있다. 안나가 덧붙였습니다. 가서 배워올 거야. 소스가 아니라 그분이 하는 방식은.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한 가지를 더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도 구경꾼으로 서 있지 않겠다고. 3년 동안 훈수만 두던 아버지 노릇은 서울행 비행기에 두고 내리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 시스템에 접속해 7월 초 인천행 항공편에 가족 좌석을 조회했습니다. 이번에는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이 있는 비행. 제 20년 비행 인생에서 가장 이유가 분명한 예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약 확인 메일을 받은 날 저녁, 우리는 레온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2달 만에 처음으로 아이가 식탁에서 웃었습니다. 7월 첫째 주 화요일, 저는 다시 인천행 여객기에 조종간을 잡았습니다. 같은 기종, 같은 항로, 같은 활주로. 하지만 착륙하는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관제탑의 착륙 허가가 떨어지는 순간 저는 조종석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착륙하자. 비행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우리는 짐도 호텔에 던져놓다시피 하고 곧장 종로로 향했습니다. 저녁 6시 반, 2달 전에 그 골목. 도마지 소리도 환풍기 소리도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건 우리뿐이었습니다. 2달 전에는 길을 잃고 들어온 골목을 이번에는 지도 없이 정확히 찾아 들어왔으니까요. 예오는 골목 입구에서부터 제 손을 뿌리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2달 동안 기운 없이 늘어져 있던 아이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좁은 골목을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색바른 간판 앞에서 아이가 유리문을 벌컥 열었고 카운터에 계시던 김수님 여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웃었습니다. 여사님은 두 팔을 벌렸고 레오는 그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68의 한국 할머니와 7살 독일 아이가 2달 만에 그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뒤따라 들어간 우리 부부를 보고 여사님은 놀라기는커녕 혀를 차셨습니다. 번역 앱이 옮겨준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애가 반쪽이 됐네? 밥부터 먹여야겠다. 인사도 안부도 아니고 밥부터. 저는 그 한마디에 이 나라 사람들이 왜 만나면 밥 먹었냐고 묻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밥은 끼니가 아니라 안부고 사랑이었습니다. 여사님은 우리를 앉히더니 주방으로 들어가셨고 잠시 뒤 불판과 함께 고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보고 안나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여보, 이거 지금 무친 게 아니야. 미리 재워져 있던 거야. 번역 앱을 켜고 물었더니 여사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온다고 했잖아. 그래서 아침마다 조금씩 재워놨지?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2달 전 헤어질 때 하셨던 그 인사. 고기 재워놓고 기다리겠다던 말. 그게 덕담이 아니라 약속이었던 겁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어쩌면 영영 안 올지도 모르는 외국 아이를 위해서 이분은 정말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사이 레오는 이미 먹고 있었습니다. 아니, 먹는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포크가 오가는 속도가 눈으로 따라가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2달 동안 접시를 밀어내기만 하던 아이가 볼이 미어지도록 고기를 밀어넣고 밥을 퍼먹고 물을 들이켜고 다시 고기로 돌아갔습니다. 허겁지겁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말이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눈두덩이 뜨거워져서 애꿎은 물수건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안나는 아이 입가를 닦아주려다 그만두고 그냥 두 손을 무릎에 내려놓았습니다.
닦아줄 틈도 없이 먹는 아이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2달 만이었습니다. 밥 먹는 아들을 보며 마음 편히 앉아있는 게 그 흔한 저녁 식사 풍경 하나가 이렇게 귀한 것이 될 줄 3년 전에 저는 상상도 못했겠죠. 여사님은 그런 레온 옆에 앉아 익은 고기를 앞접시에 계속 옮겨주시면서 우리 부부를 향해 눈짓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봐라, 얘는 아무 문제 없다. 다음날 아침 안나가 번역 앱을 들고 여사님께 부탁했습니다. 저에게 이 고기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아이가 독일에서 2달 동안 이것만 찾았습니다. 여사님은 안나를 위아래로 한번 보시더니 앞치마를 하나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벽 5시에 와. 배우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의 서울 일정은 관광이 아니라 출근이 됐습니다. 안나는 사흘 동안 새벽 5시에 그 주방에 섰고 저는 좁은 주방 문가에 서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새벽의 주방은 밤의 식당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불도 켜기 전에 고기부터 확인하고 그날 들어온 배의 단맛을 한 조각 맛보고 나서야 설탕 양을 정하고 도마와 칼을 뜨거운 물로 다시 한번 소독하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과일이 달면 설탕을 줄이고 고기결이 두꺼우면 재우는 시간을 늘리고 매일 같은 불고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매일 그날의 불고기를 새로 설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사흘 동안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와 양파였습니다. 여사님은 배를 강판에 직접 갈았습니다. 믹서가 있는데도요? 번역 앱을 통해 이유를 물었더니 기계로 갈면 집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간장은 병에 담긴 것을 그냥 붓는 게 아니라 설탕과 마늘과 함께 미리 섞어 하룻밤 둔 것을 썼습니다. 양념끼리 먼저 친해질 시간을 주는 거라고 하셨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 양념에 버무린 고기를 여사님은 바로 굽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넣고 최소 반나절을 기다렸습니다. 안나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독일에서 소스에 버무려서 바로 구웠어요. 그래서 그 맛이 안 났던 건가요?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양념이 고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시간이 있어. 그걸 안 기다리면 양념은 고기 겉에 발린 옷일 뿐이야. 속까지 스며야 맛이 되는 거지. 저는 그 순간 2달 동안 풀지 못했던 수수께끼가 풀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실패한 이유는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배를 갈고 양념을 재우고 고기 속으로 맛이 스며들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을 우리는 전부 건너뛰었던 겁니다. 빨리 먹이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요. 셋째 날 새벽, 저는 용기를 내서 여사님께 물었습니다. 그래도 40년 비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에게만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여사님은 고기를 재우던 손을 멈추지도 않고 대답하셨습니다. 비법은 없어요. 아이가 뭘 못 먹는지 먼저 보는 게 전부예요.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첫날 그 애가 팔을 골라내는 걸 봤어. 그럼 다음엔 팔을 빼면 돼. 매운 걸 못 먹으면 고추를 빼면 되고 음식이 사람한테 맞추는 거지 사람이 음식한테 맞추는 게 아니야. 저는 주방 문가에 선 채로 무릎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40년 골목 식당의 철학이 프랑크푸르트의 소아과 의사가 말한 처방과 정확히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고치지 말고 식탁을 고쳐라. 한 사람은 의학으로, 한 사람은 강판과 간장으로 같은 진리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 새벽 주방에서 저는 한식이라는 음식을 완전히 다시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가 맵고 자극적이라고 단정했던 이 음식은 사실 먹는 사람을 향해 정교하게 설계된 음식이었습니다. 단맛은 설탕이 아니라 과일에서 끌어내고 감칠맛은 조미료가 아니라 발효된 간장에서 데려오고 부드러움은 연육제가 아니라 기다림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율은 먹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합니다. 독일 요리학교에서는 조리법을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주방의 철학은 반대였습니다. 조리법이 사람을 지키게 하라. 매운맛으로 유명해진 한국 음식이 사실은 이렇게 상대를 살피는 음식이라는 것. 이 역설을 저는 아무에게도 설명받지 못하고 새벽 주방에서 직접 목격해야 했습니다. 전 세계 22개국,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100명 중 94명이 만족한다고 답하는 음식. 저는 그 만족도 94.2%라는 숫자가 어디서 오는지 그 새벽 강판 소리 속에서 몸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건 맛의 점수가 아니라 정성의 명중률이었습니다. 문득 제 20년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평생 시간을 지키는 걸 직업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출발 시각, 도착 시각, 1분의 오차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새벽 강판에 배를 가는 68의 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20년간 하늘 위에서 시간을 지켰는데 이 할머니는 40년간 고기 앞에서 시간을 지켰구나. 같은 직업윤리였습니다. 다만 저의 정시성은 사람을 실어 나르고 여사님의 정시성은 사람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7살 독일 아이 하나를 실제로요. 그리고 하나 더 인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늘 독일이 장인의 나라라고 자부해왔습니다. 자동차든 시계든 한 가지를 수십 년 파고드는 정신은 우리 것이라고요.
그런데 서울의 골목마다 이런 주방이 있었습니다. 한자리에서 40년, 한 가지 음식을 매일 새로 설계하는 사람들이요. 장인 정신에 국경이 없다는 걸, 아니 어쩌면 이 나라 골목들이야말로 그 정신의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일지 모른다는 걸 저는 그 주방 본가에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저녁, 여사님은 우리 가족을 위해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불고기 옆에 달걀찜과 무나물과 주먹밥, 레온의 목록에 있는 모든 것이 올라왔죠. 그런데 그날 상에는 새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잘게 썬 시금치 나물이었습니다. 여사님이 참기름으로 묻혀 불고기 접시 한쪽에 슬쩍 얹어두셨는데 레온이 고기와 함께 그걸 집어먹었습니다. 초록색 채소를요? 지난 3년간 초록색이라면 접시째 밀어내던 아이가 아무 저항 없이요. 여사님은 우리가 놀라는 걸 보고 씩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기 맛에 실어보내면 채소도 넘어가. 애드립은 그렇게 넓어지는 거야. 한 걸음씩 아이의 세계를 넓혀주는 방법까지 계산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안나가 사흘 동안 직접 지은 고기도 한 접시 나란히 놓였습니다. 레온은 두 접시를 번갈아 먹더니 엄마 쪽 접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할머니 맛이나? 안나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여사님은 말없이 아내의 등을 쓸어주셨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레온은 배운 지 얼마 안 된 한국어로 또박또박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또 올게요. 맛있어요. 여사님은 아이의 두 볼을 감싸고 뭐라고 길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번역 앱을 켜지 않았습니다. 켜지 않아도 다 알아들었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안나가 손에 쥔 종이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여사님이 새벽에 꾹꾹 눌러 적어주신 양념 비율이었습니다. 글자는 한국어였지만 숫자는 만국 공통이었죠. 그 종이 아래쪽에 여사님이 그림을 하나 그려놓으셨더군요. 시계였습니다. 바늘이 없는 시계. 안나가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말라는 뜻인가 봐. 그 바늘 없는 시계 한 장을 들고 우리는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집 식탁에서 벌어진 일들은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게 된 진짜 이유이기도 합니다. 독일로 돌아온 뒤 우리 집에는 새로운 의식이 생겼습니다. 금요일 밤이면 안나가 배를 강판에 갈고 하룻밤 섞어둔 간장 양념에 고기를 재웁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 냉장고에서 반나절을 기다린 고기가 불판에 오릅니다. 바늘 없는 시계 그림은 코팅을 해서 부엌벽에 붙여뒀죠. 처음 몇 주는 레온이 금요일 밤마다 부엌을 들락거렸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재워지는 고기를 확인하는 겁니다. 안나가 기다려야 맛있어져 라고 하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얌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3년 동안 밥 앞에서 도망만 치던 아이가 이제는 밥을 기다리는 아이가 된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서울의 새벽 주방이 우리 집 부엌으로 이사 온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레온은 이제 그 불고기를 먹습니다. 시금치 나물도 먹고 당근도 먹고 지난달부터는 브로콜리까지 넘어갔습니다. 물론 파는 여전히 곤란합니다. 그러면 안나는 다음 주에 파를 빼고 재웁니다. 지적하지 않고 음식을 고칩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배워온 건 조리법이 아니라 그 순서였습니다. 3년 동안 세 줄이던 아이의 음식 목록은 이제 종이 한 장을 넘겼습니다. 9월에 하르트만 선생을 다시 찾았을 때 저울 위의 숫자는 또래 평균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선생은 차트를 덮으며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식탁이 평화로워졌군요. 얼굴에 다 쓰여 있습니다. 아이 얼굴이 아니라 우리 부부 얼굴을 보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진료실에 나오는데 선생이 저를 불러 세우더니 조용히 물으시더군요. 그 서울의 식당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소녀도 밥 문제로 딸이 고생 중이라서요. 30년 경력 소아과 의사가 골목 식당 주소를 처방전처럼 받아 적는 모습이라니. 저는 웃음을 참으며 또박또박 불러드렸습니다. 저도 변했습니다. 15년 동안 똑같던 제 아침 식단에 이제 가끔 주먹밥이 올라옵니다. 민천 체류 때는 호텔에 머무는 대신 시내로 나가 골목 식당들을 찾아다닙니다. 승무원 브리핑 때 제가 서울 골목 식당 지도를 그려주는 사람이 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착륙한 도시는 관광지가 아니라 근무지라던 사람이 말입니다. 빨간 국물 사진을 보여주던 그 부기장은 이제 저와 함께 종로골목을 다니는 사이가 됐고 제 추천으로 김수님 여사의 식당을 다녀온 동료만 벌써 6입니다. 여사님은 독일 조종사들이 자꾸 찾아온다며 벽에 걸린 흑백 사진 옆에 우리 가족 사진을 붙여놓으셨다고 합니다. 다들 돌아와서 같은 말을 합니다. 그 좁은 골목에 그런 맛이 숨어 있을 줄 몰랐다고요. 저는 그때마다 대답합니다. 숨어 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안 봤던 거라고. 이 나라는 우리가 눈을 돌리기 훨씬 전부터 거기서 그렇게 정성을 쌓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2025년 10월 쾰른. 저는 가족과 함께 안우가 박람회장에 서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차로 2시간. 이번에는 길을 잃지 않고 정확히 찾아갔죠. 8,000개가 넘는 기업이 몰려들고 방문객이 15만 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 식품 무대. 그 입구에 한국이 주빈국이라는 안내가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100일 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 제 눈앞에 현수막으로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반년 전만 해도 저는 이 나라 음식을 도전이라고 비웃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아내와 아들 손에 잡고 그 나라가 주인공이 된 무대를 보러 제 발로 찾아온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정직하죠. 편견의 크기만큼 나중에 걸어와서 확인해야 할 거리도 길어지니까요. 한국과는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양복 입은 바이어들이 김치와 만두와 소스 앞에서 수첩을 꺼냈고 시식대 앞에는 줄이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한식당 앞의 줄, 에데카의 한국식품 진열대, 그리고 종로의 그 골목. 제가 반년 동안 목격해온 장면들이 이 거대한 전시장 안에 전부 모여 있었습니다. 그 인파 한가운데서 레온이 갑자기 코를 들더니 제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아빠, 할머니 냄새야. 어느 부스에서 불고기 시식이 익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울 골목의 그 냄새가 독일 한복판의 세계 무대에서 똑같이 피어오르고 있었으니까요. 반년 전 종로에서 이 냄새를 처음 맡았을 때 레오는 걸음을 멈췄고 우리 가족의 인생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냄새 앞에서 세 개의 바이어들이 걸음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7살 아이에게 일어난 일이 지구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이었던 겁니다. 몇 달 전 서재에서 읽었던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9년 연속 성장한 수출, 그리고 박람회장 곳곳에서 들려오던 이야기. 이 기세라면 한국 농식품 수출이 올해 사상 처음 100억 달러를 넘어선다는 전망이 이제 기정사실이라는 말들이요. 저는 그 100억 달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압니다. 새벽 5시에 배를 가는 손, 아이 접시에서 팔을 빼주는 눈, 바늘 없는 시계. 그런 주방이 수만 개 모여서 만든 숫자라는 걸 저는 제 아들의 몸무게로 배웠습니다. 통계청 그래프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진실이죠. 숫자는 결과일 뿐이고 원인은 언제나 사람의 정성이라는 것 말입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우리는 김수님 여사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예온이 화면에 대고 박람회장에서 찍은 한국관 사진을 흔들었고 여사님은 웃으시더니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밥은 먹었고? 우리 세 식구는 동시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의 처음과 끝은 결국 그 한마디였습니다. 밥은 먹었느냐는 물음. 한 나라의 음식이 지구 반대편 아이의 닫힌 입을 열고 한 가족의 식탁을 되살리고 세계 최대 박람회의 주인공이 되기까지 그 밑바닥에 깔린 건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피는 마음이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안나가 말했습니다. 내년 여름에 또 가자. 이번엔 우리가 여사님께 독일 음식을 해드리자. 레온이 옆에서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도울래? 나 이제 다 먹을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다는 그 짧은 말이 지난 3년의 전쟁이 끝났다는 종전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한식은 혀를 공격하는 음식이 아니라 먹는 사람을 향해 설계된 음식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설계도의 첫 줄에는 언제나 같은 문장이 적혀 있다는 것을요. 기다려라, 그리고 지켜봐라. 20년간 하늘에서 시간을 지켜온 독일 기장이 한국의 골목 식당에서 배운 가장 큰 기술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식탁에도 입을 닫아버린 누군가가 있다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고치려 하지 마시고 식탁을 고쳐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방법을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이 독일 기장은 이제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도 그런 기다림이 놓이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응원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